첫날이니까 빨리 끝내게. 네. 안 쉬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진행합니다. 3페이지 프린트물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진도 나오면 계속 등장하는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이 있다 그러면 이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원이라 하죠. 이 위원들은 사람입니다. 이 위원회에 몸담게 될 사람은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고 이쪽 분야 전문가예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뽑습니다. 그래 이 위원은 이 국토교통부라든가 시도, 시군에 바로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는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그 대학교 때 뭐 도시계획과 나와가지고 시험 봐서 들어가신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공직에 근무하면서 뭐 20, 30, 뭐 20년, 10년 근무하다 보면 그쪽 분야의 전무가 됩니다. 일처리 하면서. 그래서 국장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바로 너 이쪽 위원회 가서 근무해라라고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이쪽 위원회의 구성원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이쪽으로 가도록 한다. 이걸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도시계획과 관해서 또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교수님들도 전문가입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 그런 교수님들을 이쪽 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으로 좀 활동 좀 해주세요라고 모셔와요. 이걸 예부 인사를 공무원이 아닌 예부 인사를 이쪽으로 모셔서 위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위촉이라고 했죠.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들은 바로 도시계획과 관해서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공법을 들여다보면요.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장들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람일까요? 사람 아닐까요? 맞춰보세요. 아니다고 사람이? 그럼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입니다. 가서 보면 사람인데 깜짝 놀라서 사람이 아니다고요? 지금 원희룡이가 해먹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원희룡이가 해먹고 있어요. 가서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감투만 장관 그러지 사람이다 이렇게 알겠죠? 사람. 그러면 이 원희룡이라는 장관 지금 해먹고 있는데 이 장관이 법에 근거하여 여기다 여름 땅에다가 개발 제한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녹적으로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로 뚫겠다라고 결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을 행사할 때 이 원희룡하고 친했던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감정상에서 사이가 틀어진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쁘다. 네 땅 개발 제한을 묶어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값 폭락할까 폭등할까요? 폭락해서 완전히 엉망이 될 겁니다. 땅 주인들은. 이렇게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너 권한 행사할 때게 전문가 집단에 이거 받아라라고 규제를 해요. 뭐 받아라고요? 심의 받아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아까 원희룡이 장관이 되었는데 이 장관은 임명직입니다. 장관은 누가 임명할까요? 대통령이 임명한다 뭐 기본적으로 알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서 지금 시키고 있는데 이 장관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으쌰으쌰해서 대통령 선거철에 바로 지원해가 뭐랄까 지원 유세하고 도와줘가지고 대통령 만들어 놓고 장관은 너 해먹으라 해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관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차 이 조직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위원회를. 이때 국토교통부에다가 이 조직을 꼭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국토교통부 내에다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는 아까 지방이었습니까? 중앙이었습니까? 중앙이라고 그랬죠? 아까 부는 중앙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뭐라고 하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해요.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 행사를 한다. 그럴 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조직의 심의를 거치는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 보세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국토교통부 내. 누구 권한을 심의하게 해서 두고 있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게 해서 두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해가 된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네.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17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대장들이 있었죠.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도지사 이렇게 있었죠. 이 자들도 법의 근거에 막강한 권한 행사합니다. 이네들도 법의 근거에 여러분 땅에다가 녹지기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도로 뚫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막강해요. 역시 이네들도 그런 권한을 행사하게 될 때에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네들이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철에 으쌰으쌰 가지고 당선돼서 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네들 권한 남용 못하도록 해서 너네들 청에도 이 조직을 꼭 설치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울특별시청에도 이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어 있고 광역시청 다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도청에 다 있어요.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도, 도 이걸 약자로 시도라고 그랬지 아까? 약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도. 이 시도에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얘네들 밑에 또 누구 되시냐고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도 있었죠. 욕대광시에 역시 자치구청장이 있었고요. 군수도 있었고 여기는 기초단체 없고 여기에 시장이 있었고 군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도 이네들 권한 행사할 때 남용 못하도록 이 시청, 군청, 구청에 시, 군, 구, 도시계획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에도 도시계획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군구하고 시도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아까 지방이라고 그랬죠? 지방. 그래서 이 시도의 도시군에 시군구의 도시군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묶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는 것은 시도 도시군에 시군구 도시군을 말합니다. 이때 이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가? 시도의사. 아까 얘네들 묶어서 시도사랍니다. 뭐라 한다고요? 시도사. 이해되죠?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은 자, 또 아까 얘네들 특별시장 뭐 아무튼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얘네들이 자기가 법적 권한을 행사해 나갈 때 잘 모르겠다. 자기가 전문가 아니니까. 그러면 전문가 집단 얘네들한테 조언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조언을 해 줍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얘네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자문. 그래서 시도 도시군의 시군구 도시계획은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의 권한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심의를 해 주기도 하고요. 또 자문을 따는 조언도 해 주고자 이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유임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7번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중앙 떠남치고 지방 떠남쳐요. 두 가지로 구분된다. 1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건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다. 뭐 하려고 설치 순위하고 있느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밑에 줄 심의, 그 말 적어요.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하나만 딱 받으시고 그다음에 통과. 그리고 이왕에 번지면 가로 4번. 가로 4번 보면 이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든가 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주로 도시계획과 교수님입니다. 그쪽에 계신 분을 국장이 임명, 아까 임명은 공무원을 그쪽 위원으로 보내는 것을 임명이라고, 일부 도시계획과 교수님을 모셔놓은 것을 위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뜻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 보면 이때 이제 심의에 붙였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를 열 건데, 회의를 가지고 그 심의를 통과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제적위원은 그 위에 보면 25명, 30명 두게 돼요. 25명, 30명. 이 위원이 25명, 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붙이게 되면 그네들, 예컨대 제적위원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 중 가반수가 일단 출석을 해야 돼. 가반수. 그러면 15명 이상은 출석해야 되겠죠. 그래야 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으로. 15명이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고, 회의 열었던 그 경우 16명 출석했다 그러면 그중에 가반수가 찬성하면 심의는 통과됩니다. 이렇게.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해두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게 뭐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지방이 아니라 중앙도시위원회, 짝지가 중요하다고요. 뭐라고요? 중앙도시위원회. 또 시도사가 무엇을 관할 행사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중앙이 아니라 지방. 짝짓기만 잘 하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거 받으시고 옆에 이제 가로 2번 보세요. 지방도시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는 두 가지를 내포하죠. 시도, 시군구, 도시를 묶어서 지방이라 용어를 씁니다. 지방은. 자, 가로 1번 보면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도시 군관리계획 심의 등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그들은 시도도시위원회 심의 거치고요.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 유임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바로 시군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정도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참고란 말 보이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의 범위 나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잡아합니다. 수도권이란 말 잡아요. 수도권 뜻은 뭐냐 그러면, 뜻은 시험에 안 나와도 이해를 도모해서 그다 써놨습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수도는 다 아시죠? 서울특별시 말하죠. 서울. 권은 어디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천하고 경기도를 말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1개 시군이 있어요. 인천광시에. 서울특별시.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요. 앞으로 이제 수도권 나오면 공부할 때 여기가 연상돼야 돼. 아, 여기를 말하구나 이렇게. 그거 써놨죠? 그림이 딱 그려야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수도권을 뺀 여기를 뭐라고 하냐? 수도권이 아닌 척 그래. 뭐라고 한다고? 수도권이 아니죠. 수도권 여기고 수도권이 아니죠. 여기를 수도권, 여기가 수도권이고요. 여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또 여기는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예자 밖에 자에서 수도권 예허적 이렇게 예자는 밖에 자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자는 특별법이 있어요. 수도권에서만 적용하는 특별인데 그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어디에서만 적용되는가? 수도권 안에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법의 수도권 뜻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도권이라고 그랬죠. 이 수도권을 다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수도권은 다시 3개 권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블록, 인구와 산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과밀 억제권이다라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 땅값이라든가 투기바람은 여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과밀 억제권 들어보세요. 과밀 억제권이라는 용어 나왔다 하면 이것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치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성장 관리 권역이 있어요. 앞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성장을 시키겠다. 개발을 통해서. 그 장소를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당댐 상류 쪽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이쪽에는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자,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과밀 억제 권역은 여기 봐보세요. 이쪽에는 없는 거예요. 이쪽에만 있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 그림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 그 이상 안 봐도 돼요. 뭐 말하고 써져 있는데 그 참고해야겠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 공부할 때 아,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 안쪽 가운데 블록에 있는 장소구나.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이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투기바람도 세고 또 아파트가 너무 폭등할 수도 있겠구나. 땅값도 엄청 비싸고 집값도 비싼 장소다. 이렇게. 여기는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시킬 장소다. 여기는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자연보존권이다. 이 정도를 아셔야 돼요. 자연보존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이 세 가지 권역 중 어디가 땅값, 집값이 제일 비쌀까요? 오케이. 어디는 앞으로 땅 사놓으면 땅값이 계속 또 올라갈까요? 성장관리권역. 계속 개발을 하니까요. 여기는 이미 폭등해 있는 상태고요. 아주 비싼 땅이고요. 여기는 개발이 억제되니까 땅을 사들 약간 상승률이 낮겠죠. 이쪽 자연보존.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은 참고용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된 걸 믿고 여기까지 해서 그 프린트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는데요. 교재를 보죠. 자, 교재에서도 오늘 첫 날이니까 목차를 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죠. 목차 차를 보시면 잤나요? 목차 이 책을 차례해서 제1파트 해가지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다 12문제 출제 이렇게 딱 써놓고요. 4주 이렇게 써놔요. 4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제2파트 해가지고요. 도시개발법 나와있죠.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나옵니까? 6문제 써놓으시고요. 6문제. 2파트. 이것은 1주에 걸쳐서 끝냅니다. 1주 써놓고요. 넘어가셔서 3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이것은 6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1주에 걸쳐서 끝냅니다. 4파트. 주택법 있죠. 7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1주에 끝냅니다. 이것도 1주 하면 오늘 주택부터 들었다 오늘 끝내버리고 끝납니다. 넘어가서 건축법 있죠. 건축법 7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1주 이렇게 써놓고 농지법 2문제 나오는데 이것은 2시간 정도 투자해서 끝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공법이 구성되어 있다. 자, 1파트로 가셔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죠. 넘어가면 찾았나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너무 법의 이름이 크니까 우리끼리 국토계획법을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넘어가셔서 18페이지 갑니다. 18페이지 보면 총세 나와 있죠. 그리고 제1절 재정목적 나와 있죠. 그리고 2절 국토의 이용 관리 기본칙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3절 용어시가 나와 있죠. 이제 3절부터가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찍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용어의 정의에다가 반드시 함재 출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맞춰야 되겠죠. 여기서 놓쳐버리면 점수 얻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함재가 반드시 출제되는데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나오는 용어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라고 법에서 이미 딱 그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 용어의 정의 표현이 되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가 총 20 쭉 가서 보면 22개가 있어요. 22개. 이 용어의 정의를 달달달 해야 돼. 달달달. 네, 달달달. 용어 뜻을 모르면 그 다음 내용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죠. 그래서 용어 뜻을 항상 나면 그대로 그냥 복사해버려야 돼. 뭐랬다. 달달달달 해버려야 돼. 그것다 써놓으세요. 달달달달 이렇게 썼어요. 용어 정의는 달달달 해야 돼. 외워버려야 돼. 그대로 그냥 해야 돼. 용어 정의를 이해를 하고 달달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계획들이 딱 나오죠. 계획들. 그 국가계획, 저기 23페이지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나오죠. 넘어가서 보면 광역 도시 나오고 이렇게 먼저 계획이 쭉 나옵니다. 넘어가서 보면 쭉 넘어가면은요. 도시군기본계획 나오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도 저기 35페이지 꼭 함재 나오는데 넘어가서 보면 도시군관리 나옵니다. 도시군관리 44페이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역시 2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오죠. 62페이지. 그리고 나서 63페이지 보면 용도지구 분류와 개념 해가지고요. 넘어가서 보세요. 64페이지 보면 3번 도시적, 오른쪽에 4번 관리적, 5번 농림적, 6번 자연 보전지 보이죠? 이걸 묶어서 용도지역 그러는 거예요. 용도지역. 그걸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하면 명칭 이름이 엄청 많아요. 도시적, 관리적, 크게 보세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고 관리적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고 다시 주거적을 왼쪽 보면 전용 주거적은 1종이죠. 일반 주거적은 1, 2, 3종, 준주거적이 있고 상업적은 4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그린 상업적이 있다. 공업적 3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적. 오른쪽에 녹적은 보전, 생산, 자유녹적이 있다. 이 많은 명칭들을 4자로 뭐라고 하냐? 용도지랍니다. 용도적 하면 이것들을 다 내포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셔요.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68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요. 각각 그 지역마다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가해집니다. 이 땅은 이런 것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69페이지 나오죠. 여러분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1종 전용 주거에 안에 들어있는 땅이 됐다면 이것밖에 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도적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이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70페이지 뭐 또 71페이지 쫙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딱딱 특정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80
85페이지 보면 85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84페이지 21번 봐봐요. 자연환경 보존적을 여러분이 만났다. 여기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걸 알고자 할 때는 이 표를 보면 돼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서 농어가 주택만 된다. 초등학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문제로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냐면은 자연환경 보존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옳은 것은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왼쪽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우리 대통령령에서 인정한 것이고 옆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조례에다 떠나죠. 조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것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는 어디서 만든다고 해서 아까 지방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연환경 보존지의 땅에서는 옳은 것만 건축하도록 규제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규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건축 못하게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봐야 돼.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뭘 봐야 알 수 있냐? 조례를 봐야 알 수 있고 왼쪽 칸은 이미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냥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 칸에. 그 자연환경 보존 땅이 저 전라남도에 있던 강원도에 있던 경상북도에 있던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토지라면 왼쪽 칸은 똑같이 다 허용해요. 전국적으로. 근데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고 허용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건폐율이 있죠. 이 집을 질 때는 건폐율과 용적을 정해서 규모의 제한을 가해요. 이 건축물 건축할 때 밑바닥 있죠. 이걸 건축면적이라는데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하고자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이렇게 땅이 있다.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여기에 이런 건축물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딱 세우려고 할 때 1층 밑바닥 있잖아요. 그 건축면적이라는데 건축면적을 크게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야 이것만 잡고 해. 이것만 잡고 해. 라고 이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하고자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건폐. 이 폐자 뭐냐면 덮을폐. 주어진 대면적이 1000이다. 그 대지의 건축면적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비율은 90%까지만 허용하겠다. 20%만 허용하겠다. 최대한도를. 만약 이 대지가 건폐율 20%가 최대한도다 그러면 이 건축면적은 1000에 20% 200제곱미터죠. 200. 그래서 야 건축면적은 200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800은 절대 확보하면 안 된다라고 규제하고자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이에요. 이때 만약 건폐율 최대한도가 90%까지 허용된다 하면 건축면적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냐? 900제곱미터까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건폐율이라는 것은 무슨 면적 크기를 규제하고자 적용하냐? 건축면적. 무슨 면적이요? 건축면적.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역별로 이렇게 허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7페이지 나오죠. 87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저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어.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적은 건폐율을 얼마만 인정하냐? 20%만 인정하거든. 표 보면 제일 밑에. 보고 계셔요? 그래. 20%니까 여러분 대지를 땅을 1000제곱미터짜리 샀습니다. 근데 정작 건축면적 확보할 때는 200제곱미터까지만 확보하고 800은 그냥 빈 땅을 나눠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중심 상업지에 있는 땅을 샀어. 그러면 중심 상업지 한번 봐보세요. 중심 상업지는 90% 이하를 허용하죠. 그래서 9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면적 크게 잡을 수 있어요. 토지 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땅값이 엄청 비싸죠. 이 건폐율이 수치가 많이 인정된다 그러면 건축면적을 크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건폐율이 적게 인정된다 그러면 건축면적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어서 토지 용도가 낮아가지고 땅값은 비싸게 형성될까 싸게 형성될까요? 싸게. 땅값하고 직결돼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공부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있잖아요. 용적률 이렇게 건물 질대기예요. 건축물 잡고 1층 올리고 또 2층 올리고 그때 이 바닥 면적 있죠.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있죠. 이 바닥 면적을 쭉 연이어서 합계함수 연면적이라 하는데요. 이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고자 야 계속 올리면 안 돼. 여기까지만 올리고 끝을 봐라라고 규제하고자 용적률을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이 적자가 무슨 적일까요? 여기 봐보세요. 적자가 쌓을적. 쌓을적. 층층이 쌓아 올린다 할 때 적자예요. 쌓을적이거든요. 층층이 쌓아 올려서 용자가 얼굴용이에요. 건축물 얼굴을 만들어갈 때 이 정도만 만들어가라라고 규제하고자 용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자세히 공부한대. 그래. 이때 이것도 용적률도 아까 용도 지표를 다 상이하게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90페이지 봐봐요. 90페이지 용도주가 있죠?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그 밑에 경관주구, 고도주구, 보호주구, 그 다음에 취락주구, 개발층주구, 방제주구, 방화주구, 특정용도 제한주구, 복합용도 이걸 묶어서 용도주구라고 그래요. 용도주구. 뭐라 한다? 용도주구. 용도주는 9개가 있거든요. 이런 9개를 묶어서 용도주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취하면 그 지구에 맞게 토지용을 규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96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용도구역이 나와요. 용도구역에다 줄 거 봐요. 5개 이렇게 써놔요. 용도구역은 5개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거기 보면 밑으로 가셔서 개발 제한구역 하나, 시가와 조정구역 둘 크게 보세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보면 또 쭉 넘어가서 100페이지, 101페이지 도시장 공구역, 그 다음에 수산양 보호구역, 그 다음에 저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102페이지, 102페이지 입지규제 최소 보고 계셔요? 이렇게 5개를 묶어서 용도구라 해요. 용도구역. 뭐라 한다? 용도구역. 이런 것이 있구나. 넘어가 봐요. 쭉 넘어가셔서 114페이지, 115페이지 기반시를 볼 겁니다. 기반시 종류 찾았나요? 기반시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시설들,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로 한 시설들,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기반시설은 종류가 한 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성질이 같은 것들을 추려서 묶어놓고 있어요.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은 도로부터 차량 검사 및 면허실이 있다.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뭐 광장부터 공공지가 있다. 저 밑에 환경 기초시설로는 하수도부터 폐차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을 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구나. 이렇게 일단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117페이지 봐봐요. 넘어가도 되겠고 쭉쭉 넘어가면 쭉 넘어가요. 이런 것이 있구나. 공법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쭉 넘어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132페이지. 132페이지 보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나옵니다. 그때 시설에다 떠맞춰 보세요.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할 때 시설에 떠맞추고 제목 밑에다 도로 써봐요. 도로, 공원, 광장, 학교. 그래 우리가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볼 수 있죠. 학교를 설치하는 사업 볼 수 있죠. 광장을 설치하는 사업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 해요. 그런 사업할 때는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하는가. 그 사업할 때 그 부지 안에 배치된 땅은 때로는 수용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쭉 넘어가셔서 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면은 쭉 넘어가 봐요.
152페이지. 152페이지 보면 지구 단위계 나옵니다.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 152페이지. 우리 이 터미널 옆에 보면은 멋있게 판을 짜가지고 도로 시원하게 뚫어놓고 옆에 터미널 배치해놓고 옆에 또 건물 들어가고 쭉 의료시 들어가 있죠.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해가지고 특정해서 이렇게 이 장소를 보다 그 지역의 상사 개발을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서 이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야원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이 장소를 딱 찍는데 그 장소를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 이 구역을 딱 찍어 놓고 이 안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짤 때는 이 안에 들어갈 이런 도로의 배치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아파트만 지도를 하자. 여기는 의료시설만 지도를 하자. 여기는 공공청소만 들어가도록 하자. 여기는 뭐 공원,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하자. 공간시설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계획을 짜서 딱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만 이 장소가 조성돼요. 그래 이 지구 단위에 맞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고자 할 때 구역을 짜는데 그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짜냐? 지구 단위 계획을 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함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 165페이지 개발행 허가를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개발행 허가. 우리가 내 땅에다 내 마음대로 개발행 할 수 있냐? 아닙니다.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난개발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받아요. 규제한다는 것은 야, 그 행위를 하려면 미리 허가 관청에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해라라고 규제를 해요. 이렇게? 이때 허가를 받고 해야 할 개발행위를 우리 법에서 6가지를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이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느냐?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 향지 변경, 토속어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사성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못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때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알겠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기 봐봐요. 이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가장 완전한 게 건축물 건축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이 건축물로 건축을 할 때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로 건축은 그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서 이 건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무슨 법이 있다고요? 건축법이.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그 건이 건축물로 건축이 개발행위다.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무슨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냐? 건축법.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법이 건축법. 다음에 다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면은 180 페이지 180페이지 보면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에서 기반설 연동제하여 오른쪽 보면 개발 밀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기반설 부담이 나옵니다. 개발 밀도 가려하고 기반설 부담 구역을 공부해요. 자, 그래 조금 전에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이 6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볍게 눈으로 찍어봤는데 개발행위라고 하는 건축물로 건축행위가 모청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막 건축물로 건축 있게 되면 개발행위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겠죠. 이렇게 사람이 엄청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구가.
엄청난 인구가 유입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구축이 돼야 되죠. 도로면 도로. 땅속에 상하수면 상하수도. 학교면 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기반시설. 그렇죠? 우리 시내는 대부분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죠. 도로 뭐 상하수,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기반시설이 아까 그런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바로 후발 주자들이 또 와가지고 막 개발을 향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하게 되면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도로가 있는데, 기존 도로가 있는데 차량 증가에 있어서 좁을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가 땅속에 붙여 있는데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해서 수도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하수 발생이 증가하여 기존의 하하수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학교에 학생 수가 넘쳐나가지고 기존의 학교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에 그 지역에 새로운 개발 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이걸 도로를 확장하기 힘든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확장하려면 도로가에 있는 빌딩 다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새로운 개발 주자들의 개발을 좀 억제해서 기존의 기반시설의 재견을 다 발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럴 때 후발 주자들 건물 크게 못 지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구역이 어떤 걸로 지정되냐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라는 이름으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이때 밀이 뭐냐면은 빽빽할 밀이에요. 뭐라고요? 빽빽. 그래 개발행위가 여기는 빽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정한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개발 밀도를 지정해버리면 지정된 후에 여기에 들어가서 건물 짓는다 그러면 지정하기 전에는 50층짜리를 짓은 땅에다 하려도 절반밖에 못 짓도록 규제해버립니다. 절반. 그런 목적 가지고 지정해 나가는 구역이 개발 밀도구역이에요. 개발 밀도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바로 그 지역에서는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던 이 건폐율하고요, 용적률이요 강화돼 버립니다. 법적으로. 특히 용적률은 50% 세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종률에 비해서 50% 강화된다는 것은 절반의 크기를 날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건축할 때 절반 크기를 날려버렸다 그러면 그만큼 인구입이 둔화 감소돼서 그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기반시설이 부족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정한 것이 개발 밀도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 밀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를 뺀 나머지 지역에 시애각지대에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법적 변화가 있어서 개발이 막 이루어지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막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그 지역에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있어요.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기반시설 부담을 딱 정해놓고 1년에 계획을 짭니다. 이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를 짜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도로는 이렇게 넣고 공원 이렇게 넣고 상하수도 이렇게 넣고 초중고 이렇게 넣겠다. 이런 계획을 짜서 이 계획에 맞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돼요. 그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짜가지고 바로 기반시설을 강주 광시장에 넣어줬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기반시설 들 만큼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을 신청하고 증축하면 됩니다. 그래함으로써 엄청난 또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개발이. 땅값 올라가고
건물가서. 그래서 우리 민간에게도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을 좀 보태 쓸 테니까 돈 좀 내세요 해서 부과하는 돈인데 이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합니다. 이 돈을 좀 부과를 하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이래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쭉 시험에 나올 것을 추려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 내용들이 쭉 연결되고 있죠. 넘어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 195페이지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 벌칙 보면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반했다. 그러면 벌칙이 가해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게 나와있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법, 이게 바로 국토개법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12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할 거예요. 국토개법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좀 가볍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9페이지 제3절 아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용어의 정의부터 본격적으로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날이니까.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도 오늘 했던 내용 중 중요한 것들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뭐라고 하는가?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 아까 했죠? 법령.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내용 중 꼭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바로 이 대도시를 공부했잖아요.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가 아닌 시로서 인구 몇만 명?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한다. 그 대장을 대도시 시행을 한다. 이 정도를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특별자치도를 한다. 세종시를 뭐라고 하는가? 특별자치시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특별시는 어디를 말하는가? 서울. 광역시는 몇 개가 있는가? 6개. 이 정도는 꼭 아시고 그냥 도하면 팔도, 육지에 있는 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는 대한민국에 어디에만 있는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자치구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자, 그 시도의회, 시군구 의회에서 만든 법규범을 뭐라 하는가? 조례를 한다. 조례에서 정하는 그 내용은 그 지자체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지 그 칙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정도를 오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9페이지 할 테니까 19페이지 용어 정비했다 체크를 딱 하고 마칩시다. 자,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 짓겠는데 질문 사항 있나요? 없는 걸로 생각돼서 마쳐야 합니다. 고생들 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